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돼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전 국민적인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노사 상생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영원함 상생 공약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영원함이 한 목소리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이런 지역 현안을 함께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 첫 모델로 주목받았죠. 광주 글로벌모터스 예. 자동차 공장. 착곡 1년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 근로자 지원과 노사 상생, 친환경차 전환 이런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가요? 먼저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GGM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두 가지 임금을 받습니다. 하나는 강주 글로벌 모터스로부터 연봉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강주시가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사회적 임금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제 연봉이 평균 초봉 3,500만 원이거든요. 이 연봉이 강주 일반적으로 다른 그 자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나 그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평균 연봉 9천만 원 넘는 것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사회적 임금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목돈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두 번째는 또 자녀들이 있으면 보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어 드리고, 또 체육관도 건설하고 있고, 이외에도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문화 시설을 해드리는데, 다른 것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가 이 공장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실은 LH에서 걷는 주택 건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매월 나가는 임차료를 한 연간 197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요. 2단계로는 저희가 인근에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좀 품격 있고 좋은 주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차종은 지금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소형 경영 SUV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경영 SUV보다는 당초부터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요? 좋은 내연차를 만들 수 있어야 좋은 전기차나 좋은 수소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은 경영 SUV 내연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 자동차 그 환경 변화에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로 라인을 변경하지 않고 3000cc급 중형차도 만들 수가 있고, 전기차도 만들 수가 있고, 수소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SUV 추세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차가 갖는 약점이 뭐였냐면 안전성 문제,
그리고 디자인 문제, 그리고 사양 편의가 너무 적다 하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걸 완벽하게 보완했기 때문에 저는 내수도 늘어날 수 있고 수출 수요도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GGM이 성공을 하려면은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노조 가입 의사를 물어봐서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민노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GM의 생명은 노사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상생의 가치를 한 면접위원이 강조하면서 노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체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했고 그 이후에 4월 26일 날도 면접이 있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GGM도 그걸 인정하고 해당되는 면접위원에게 질문을 주고 이걸 반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큰 문제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노사 상생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산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됩니까? 이제 지금은 시험 생산 중에 있고요. 9월부터 7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1교대로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530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2교대, 3교대 가면서 7만 대에서 점차 늘리게 되면 직접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되고요. 이제 부품업체를 포함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한 11,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 숙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GGM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에 품질을 인정받아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기하지 않고 적정 시점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GGM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달빛 내륙철도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광주 대구를 고속전철로 잇자, 고속철도로 잇자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빠졌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선 이 달빛 내륙철도는 한 200km 정도 되는데 고속철도를 놓으면 1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 달빛 내륙철도를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경계성이 낮다. 근데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이해관계 때문에 강주와 대구, 영호남을 분리시켜 놨는데 지금 이게 경계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남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도 이 BC가 우리 지금 달빛 내륙철도보다 더 낮은 0.34였습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나니까 지금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 사업 규모가 4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구나 강주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내년 예산에 넣어달라, 지금 용역을 맡겨달라 하는 게 아니고 10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10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빼지 않는다면 이건 지역민들이 받을 좌절감과 소외감, 박탈감, 어찌 보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강주와 대구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6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갑니다.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만 해도 980명입니다. 9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이바지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 이제 권영진 시장하고 가서 뭐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정무수석 다 만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 중이어서 담당 차관도 만나서 이런 뜻을 전했고, 저번에 그 우리 GGM 준공식에 대통령님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가 직접 지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 광주시의 역량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4차 계획에서 빠지면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10년 계획이기는 하지만 5년 단위로 계획을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2025년 내지 6년에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또 10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도 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가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청와대에서도 특별히 검토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보면 그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 새로 되신 그 당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 예. 사업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광주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광주에 오면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국가 AI 예.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 유일한 데이터 센터가 지난 2월 4일 날 착수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성능과 규모를 가지고 좀 10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그 규모가 88.5 페타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 페타플러스라고 하는 게 똑딱 이렇게 1초 있지 않습니까? 1초 동안에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는 세계 10위 안에 든다는 것이고 독일 슈퍼컴퓨터 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7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 큰 컴퓨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온 5억입니다. 이게 25.7 페타플러스거든요. 세계에서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88.5 페타플러스는 이거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누리온 5호기처럼 국가가 연구 목적이나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HPC라 해서 이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이제 주로 소수 연구기관이나 국가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국가 연구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AI 기업들을 내려오게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88.5 페타플러스를 혼용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PC를 한 20 페타플러스하고 나머지 66 페타플러스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쓰도록 해서 그 기업들이 강주에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면 이게 얼마나 성능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 실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실증 센터까지 여기에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내려와야지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도 89개 기업이 우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5개 이상의 기업이 강주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의를 다신 분들은 그 88.5 페타 플러스에서 HPC가 20 페타 플러스니까 이것만 가지고 성능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운영 목적이나 활용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강주시가 무슨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기술부 주관하에서 국가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기업들을 대비를 해서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재 육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AI 인재를 육성하자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대학원이 만들어졌고 또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 대학이나 학과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재가 나오기까지는 한 3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데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분들을 지역에 내려온 기업들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2기 인공지능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 육성도 잘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국회나 아니면 관련 법안도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놨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까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차가 쌩쌩 달리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거의 깔렸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배낭 하나 메고 강주에 오면 그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멘토단도 붙여드리고 또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데스밸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2년 내지 5년 동안에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이미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좀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곳곳에 산발적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러니까 핀셋 점검, 핀셋 검사를 통해서 지역으로 이제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영사업자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은 식사 같은 걸 함께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는 저녁 11시 이후에는 배달만 하도록 하고 유흥주점은 11시 이후에 그 다음날 5시까지는 집합 금지를 하고 교회도 20%만 모이도록 이렇게 해왔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시민들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간용 없이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더 가져야 건강하게 5월을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영섭 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치러진 만큼 당 쇄신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과제까지 부여받았었죠. 그렇다면 이번 새 지도부는 현 정부 임기 말 전국과 대권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또 당권 경쟁과 통합 논의가 활발해진 야권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명쾌한 분석으로 정치 이야기를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일용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진성 조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부터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신임 당 대표로 친문 성향의 홍영표 의원을 꺾고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3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송영길 후보가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당대표 도전 3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지난번에 찍어주지 못한 분들도 약간 미안함 때문에도 송영길 대표한테 좀 더 표를 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뽑힌 당 대표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관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의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또 준비하는 분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홍영표 후보나 뭐 우원식 후보가 됐을 때보다 조금 더 자기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대의원 표가 그쪽으로 좀 더 쏠린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권리당원의 마음이 송영길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송영길 신임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를 지금 떠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로 일단 당대표 선출을 보면 친문 결집보다는 당의 쇄신과 변화, 이걸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면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또 복잡한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는 비주류 출신의 송영길 의원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 경선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친문의 승리가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당 대표 경선도 비주류 개파색이 옅은 송영길 대표가 됐지만 그 표차가 0.59%포인트였습니다. 홍영표, 친문의 핵심의 홍영표 의원과의 차이가 0.59%포인트였고, 또 최고위원을 보면 3명이 전부 친문, 강성 친문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또 권리당원이 대개가 친문이 집중되어 있는 표심이 권리당원이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대의원 그리고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했지만 친문이 결집되어 있는 권리당원에서는 홍영표 의원한테 뒤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의 전반적인 성향은 친문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전당대회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결과를 이제 친문의 위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딱지 붙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권리당원들의 참여와 열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대중이 좀 더 선호한 쪽으로 바꾸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삼석 의원이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쪽 광주 전남 정치권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아마 고배를 마신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외라는 반응을 넘어서 이건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삼석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 마찬가지로 개파색이었습니다. 비주류라고 보는데, 결국은 친문과의 어떤 대결 구도, 또 친문이 결집하면서 탈락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라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원팀이다라고, 호남의 대표 최고위원을 만들자 이렇게 원팀을 강조했지만 실제 원팀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결국은 호남 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가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최고위원이 없는 호남의 정치,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변방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또 당장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남의 권리당원이 한 30% 정도가 있다고, 3분의 1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원들이 지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중심으로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에게는 서삼석 의원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만, 일반 당원들 또는 권리당원들은 오히려 전국적 이슈 또는 앞으로의 대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의 그 틀이 훨씬 더 큰 거죠. 지금 한가하게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최고위원 보내는 것이 더 우선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의 보편적 권리당원 또는 민주당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광주와 전남을 보면 광주가 5만이 좀 못 미치고요. 전남이 20만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이 69만 명이 약간 넘거든요. 그러면 광주 전남이 35%인데 방금 교수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한편은 자기가 지향하는 민주당의 미래의 어떤 정책 지향에 표를 던진다면, 또 한편은 되게 지역 연고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표로 이어지질 않았고, 순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체 7명의 후보 중에서 6위,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최하위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당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지지하는 데 올인을 했지, 서삼석 의원 지역의 대표를 최고위원에 입성을 시키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득표가 좀 낮았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당선된 당 대표가 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꾸자, 전면 쇄신을 내걸었어요. 근데 권리당원들한테 기반이 좀 약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제 당내 권리당원들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쇄신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논란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취임 후에 일정한 행보들을 보면 뭐랄까요, 청와대와 기존의 당이 이제 유지해왔던 어떤 정책 기조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는 취임 후에 이제 뭐랄까 현충원 방문한 후의 행동들도 그렇고 약간 다른 행보들을 보여왔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마치 개인의 대권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순조로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설득해가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또는 당의 쇄신이라고 본인이 믿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가면서 이끌고 나가면 좋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식의 말과 행동들로 그것이 표출될 경우에는 뭐 대선을 앞두고 내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전당대회 구도가 말을 해주는데, 최고위원회 자체가 친문 성향이 강하죠. 윤호중 대표,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 3명, 친문 강성 최고위원 3명이 포진이 돼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강성 친문에 포위돼 있다, 또 불편한 동거를 해갈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송영길 대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송 대표도 리더십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선이 좀 굵고 좀 스케일이 큽니다. 자기 목소리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당직의 비주류 계열의 일종의 자기 색깔을 좀 내는 그런 임명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자기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친문 그룹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강성 친문 당원들이 있지만 일단은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있을 대선,
관리일 것인데요. 대선 경선 관리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된 것이 가장 어느 누구에게도 딱히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홍영표 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송영길 의원이 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나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특별히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대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잘 선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제 바꾸는 쪽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당의 주도권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선 후보와 뭔가 약간의 그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 전 총리하고 이 전 대표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치열하게 호남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두 분에게 다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를 나눠 가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누구 한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다른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로섬 게임이 결국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나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별로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과거부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항상 될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런 통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그런 선택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벌써 후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호남에 없는 한 호남에서 뭔가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관심의 대상에서는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애초에 이 두 분의 커리어의 출발이 총리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고 하는 점에서 중심부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임기 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그 반대로 이 정부의 아예 이제 야당은 아니지만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이점을 누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중심으로 뛰어드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유불리가 완전 뒤바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뭐 한 분은 전남 영광,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 영광이고, 전북의 진안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호남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 1대, 2대 총리를 지냈고, 또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화한 관리형 이미지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을 찾자면 언론인 출신이고 경제인 출신이고, 또 정세균 전 총리는 SK계라고 하는 범친문 진영에 두터운 지지 기반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독자 노선을 많이 걸었어요. 한때는 뭐 손학규계다 이런 분류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민평년계라고 김근태 지지층들이 만든 그 측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지지율이 40%대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고, 한 사람은 마의 5%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성급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호남 출신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호남 지역민들이 단지 지역 연고, 지역 출신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본선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잠룡, 저희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도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이재명 대세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사의 고민도 아마 이런 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에서 꾸준하게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만 추가 상승은 되지 않는, 그래서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지지율을 또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민주당 내의 이 나이가 좀 더 많은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변화를 분명히 예감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대 대선을 쭉 보면 언제나 대선은 뭔가 기대의 투영이었고 뭔가 변화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상징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조차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을 꾸준히 상승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비주류성 그분이 이제 계속 공약으로 내거는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 시리즈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통념화에는 약간 와닿지 않거나 약간 오히려 거스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류에 속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비판과 반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의 확장성 그리고 한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25%대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지지율 확장성에 좀 한계가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결국은 또 친문 그룹과의 관계 설정, 친문의 벽 이 두 가지 과제로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같이 간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먼저 확장성 문제를 보면 20%대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이제 대세론, 밴드웨건을 유발할 수 있는 30%대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런 빠지는 지지율, 여권 지지 성향의 그런 표들을 이재명 지사가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또 중도층에 있는 어떤 표심, 민심 이것도 윤석열 쪽으로 가지 이재명 지사가 끌어당기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나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친문과의 어떤 관계 설정인데 지난 19대 대선 또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친문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났지만 친문이 갖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파워 이런 것은 절실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문과의 관계 설정, 그 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가 확장성과도 연관이 돼 있다. 결국은 그게 경선의 승리 여기까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박스권에 정체돼 있고 그리고 전직 두 분의 전직 총리께서는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크시는데 그렇다면 이 틈을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제3의 후보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제3 후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출마를 선언한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도 있고 양승조 지금 충남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다른 분들도 출마 선언을 곧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제3 후보를 찾는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른바 이제 당내의 주류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고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히고 뛰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쪽으로 판이 흘러가야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후보가 아니니까 아직은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기상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3 후보들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봅니다. 경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확실하게 대척점에 설 만한 그런 후보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정세균 전 총리냐 이런 논의만 무성할 뿐이지 제3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서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를 좀 흔들 만한 제3의 후보는 아직은 없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아마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본인이 전혀 대선에 생각이 없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내 경선 연기론 이것도 당내 주류 쪽에서 만들어내는 여론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일 180일 전이죠.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대세론을 타고 빨리 대권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그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재보선 이후에 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또 야당이 11월에 후보를 확정을 하는데 일찌감치 우리 후보를 확정해서 링에 올려서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의견을 이유를 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우리가 봤듯이 야당 쪽의 후보 단일화 여부나 누가 후보가 되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느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관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뭔가 아직 지지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시간을 벌어주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규칙을 바꾼다고 하는 인상이 민주당에게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마치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말한 것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기존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 2, 3개월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빨리 출마 선언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야권 후보로 한번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특별한 행보도 보이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 윤 총장 언제 본격적으로 대권 선언할 거라고 보신가요? 상승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을 선택하는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또는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지지를 표시하는 것인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개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본인이 등판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자꾸 어쨌든 본인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와 관련해서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른바 처가 리스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분명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선거 투표장에 나갔던 것도 사실은 아내와 나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과 관련된 어떤 것은 온갖 후보군들 가운데서 가장 그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출마는 기정사실인가요? 상수인가요? 아마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정계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거냐?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면서 빅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야권 대통합을 노려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윤석열의 존재감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 머물면서 본인의 몸집도 늘리고 또 빅텐트를 치면서 세력도 좀 규합하고 해서 야권의 후보로 옹립되는 뭐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핵심은 국민의힘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와 제3지대 후보는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고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를 결정해서 어쨌든 밀어붙인다고 가면 제3후보로 관심이 쏠리기는 오히려 쉽지 않고요.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보였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만 더 센 사람을 바깥에서 영입해옴으로써 당내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부 갈등, 내부 경쟁, 즉 바깥을 이용해서 내부 경쟁에서 승리해보려고 하는 어떤 계파 갈등 양상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이런 분들에게 자꾸 이제 기대가 쏠리니까 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요. 다시 이것이 또 이제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 누가 더 돋보이는 후보로 등장하게 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조금은 아직은 제3 후보 또는 제3지대 쪽에 어떤 관심이 먼저 쏠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전국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여야의 변수 또는 화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한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의 변수가 고정되느냐 여부가 다른 쪽의 변수를 또 변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이 먼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하나씩 고정되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 나갈 것이지 우리가 예상 못할 뭐 특별한 변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권, 야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권에서는 어찌됐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을 반등에 성공할 것이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호남 출신 후보가 정말 전격적으로 단일화까지 이끌어내서 갈 것이냐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3 후보군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야권에서는 결국은 야권 대통합, 야권발 정계 개편을 통한 판을 좀 한번 크게 흔들어 보는 게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또 안철수 대표의 어떤 방향성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변수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두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 개인의 리스크 관리가 나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0개월인데 이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대선 변수는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강 체제로 대선까지 간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됐든 그런 변곡점이 올 텐데 그 변곡점마다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민심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9.10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에 따른 전국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대권 구도까지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광주시 현안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이후 정치권의 쟁점을 분석해봤습니다. 광주 MBC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